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당연히 해외 사연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연입니다. 오래간만에. 일단 착한이란 얘기가 들어가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착한 가게, 착한 음식점, 또 요즘은 뭐 착한 몸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네. 착한 사진관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진관이 착하다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건가요? 단지 싸기만 해서 착하다는 얘기까지 붙이진 않겠죠. 사연을 봤더니만요, 이게 뉴스원이 전한 소식인데요.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착한 사진관이 엄청 인기래요. 이 사진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요, 서울 합정동 있죠. 네. 여기에 위치한 바라봄 사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관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취준생들을 위한 사진관으로 변신하고 있대. 이 사진관에서는 이 학교 근처잖아요. 대학교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력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문을 열고 대학생들 사진 찍어주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한탄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사진 찍는 비용조차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사진관 대표는요, 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서는 좀 힘들다. 주변에 동지를 모으자. 쉽게 얘기하면 연대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일단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잖아. 특히 이력서 사진이니까 머리 손질도 해야 되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네. 정장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같은 사진관끼리 연대한 건 아니고요,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홍대에 있는 모텔이라는 곳, 여기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좋은 의도면 내가 왜 안 하겠느냐,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정장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열링 옷장이라는 업체가 있대요. 여기에 얘기했더니 당연히 자신도 껴달라, 합류하겠다. 이 두 대표가 진짜 전화를 받자마자 다들 오케이를 했대. 그래서 세 대표님이 모여서 착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종들끼리 결합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착한 사진관, 아까 박 PD도 얘기했듯이 가격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서 찍으면 얼마에 찍을 수 있는가 봤더니만요, 후 보정 작업이 필요하잖아. 네. 이력서 사진은 약간의 뽀샵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후 보정까지 포함한 사진 촬영이요, 단돈 5,000원. 엄청 싸죠? 그러네요. 정장은 얼마냐? 정장은 사는 게 아니라 대여잖아요? 대여하는 것도 상당히 비싸죠? 근데 여기서는 무료라고 합니다. 이 정장 사장님은 그럼 뭘로 먹고 사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머리에 해주는 것도 합류했다고 했잖아요. 남성은 5,000원, 여자는 10,000원. 그것만 받고 머리를 만져주고요. 또 메이크업이 필요하잖아. 요즘 남성들도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은 남성은 5,000원, 여성은 30,000원. 다 해봤자 얼마 안 돼. 한 4만원 조금만 넘어가도 모든 걸 풀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 하려면은 30에서 50만 원이 든대요.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가 아니라 많게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던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사진관을 이용했던 취준생들은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데요. 왜냐면요, 기존 사진관보다 더 세세하게 챙겨줘가지고 감동을 먹었다, 이런 사연들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관은요, 지난 4월에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취준생들이 계속 찾고 있고, 9월에만 목요일날 찾은 그 착한 사진관을 변신했을 때 찾은 취준생이 6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진관은 촬영한 다음에 후보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사진을 취준생들 바쁘니까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을 보낼 때 빼놓지 않는 문구가 있대. 이 사진으로 입사하시고 사원증 찍으러 다시 오세요. 이메일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 승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일반적인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승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코스가 있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예. 이들은 사진, 옷, 화장, 머리, 이게 거의 미스코리아급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게도 다르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 드냐 했더니 200에서 3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중생들이 진짜 사진 찍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200에서 300을 0 하나 정도만 없애주면은 스튜디오스 지망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무튼 이 착한 사진관에서 사진 찍은 취중생들이 전부 다 합격하기를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아침 조간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26위, 3년 연속 제자리다. 뭔 얘기냐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죠? WEF. 여기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대요. 아니 이게 좋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2007년에는 11위였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우리의 환경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3년 연속 선방한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게 잘했다. 네. 박 PD 생각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이 순위를 살펴보면요. 12개 평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 활동은요. 26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고 해요. 기업 혁신 순위는 근데 19위에서 20위로 한 단계가 밀렸답니다. 그리고 보건 초등교육은요. 23위에서 29위. 고등교육 훈련은 23위에서 25위.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게 이거죠. 금융시장 성숙도 87위에서 80위. 살짝 올랐네요. 노동시장 효율 83위에서 77위. 오르긴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동시장 효율성 아까 77이라고 했잖아. 왜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느냐.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또 금융시장 성숙도도 지난해 난리가 났었죠. 우간다보다 못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금융노조 얼마 전 파업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거 잠깐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이 국가 경쟁력 지표가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세부 지표가 114개나 된대요. 이 중에 34개 정도는요. UN 등 국제기구 통계를 근거로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80개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세요?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을 한다는 거야. 예. 각 나라별로 전문 경영인 한 100명 정도한테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 어느 정도예요? 노동시장 효율 어느 정도예요? 설문을 한다는 거예요. 설문을. 경영인한테 그걸 물어보면은 글쎄요. 최은영 아줌마도 경영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위는 그냥 참조만 해야지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오늘 한 경제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평가 방식을 이해하면 WEF 아까 국가 경쟁력 순위는요.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오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오늘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부검 재청구 받아들였잖아. 네. 이건 왜 기각해? 그러게 말이에요. 판사가 달라서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요. 신 회장은 친형이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 아빠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 원, 총 500억 원의 부당급여를 챙겨준 혐의입니다. 어우, 급여가 500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반면에 신 전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경영을 직접 할 때 벌어진 일이다. 나에게 이거를 책임을 묻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이야.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니 이거 보면 딱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혹시 뭔가 딜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빚내서 창업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빚내서 창업했던 청년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니 이거는 빚내서 집사라는 그 누구의 말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요.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청년 전용 창업자금 약정 해지 현황 이거를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2013년에는 80건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는 221건 무려 2.7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상환 금액도 급격히 늘어났겠죠. 2013년에는 44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24억 원, 약 3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무려 408건 그리고 233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섰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빚을 권했을 때 혹시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 의원도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플랫폼 구축, 창업 준비 단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손쉽게 청년들에게 대출하니까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커버그라도 이렇게 빚이 많으면은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빚내서 창업하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가니까 난 책임 없어. 아니 정부가 이게 할 말인가요? 근데 다들 그러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자율주행차가요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호. 현행법령에 따르면요 자율주행차는 달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아 그래요? 고속도로, 국도, 대구, 세종 이런 데를 포함을 해서 375km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차가 있긴 있어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총 5개 기관에 8대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구글 자율운행차만 알았지 우리나라에 8대나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게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 차량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험 운행에는 제한이 있대.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 보호구역만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제외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구간의 시험 운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올림픽대로 뭐 이런 데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아니 이러다가 사고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배가 불러서 중소기업에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갈까요? 인간다운 대우를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기업 직원들의 월급이 같은 업종의 대기업 직원이랑 비교해봤더니만요 60%밖에 안 된대. 예. 이런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 얘기는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서 밝혔는데요. 지난해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 총액이요 293만여 원 정도 됐대요. 근데 대기업 월평균 임금 총액은 484만여 원. 그러니까 60% 정도 수준이란 얘기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수준이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격차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격차가 늘어나진 않았대요. 다행스럽게도.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줄어들어야지 사회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을 살펴봤더니만요. 2011년에도 60%, 지금도 60%.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분야가 어딜까요? 제조업 아닐까요? 제조업도 포함되는데요. 가장 큰 분야는 건설업이래요. 건설업은요, 무려 대기업 대비 44.9%밖에 안 된답니다. 아이고,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박 PD가 얘기했던 제조업은 54.1%. 제조업도 엄청 열악하죠. 그리고 협회나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47.4%. 그러면 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는 어디냐 봤더니만 놀랍게도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여기는 94.9%래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도 83.8%, 금융 및 보험업도 82.2%.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한테 대기업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 자식들만 대기업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 네. 김용철 변호사 기억나세요? 삼성을 말한다. 이 책 쓰신 분이잖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죠. 그런데 삼성의 민낯을 폭로를 했습니다. 완전히 까발려 버렸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 현직 부장이 공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불편한 진실을 제보했어요. 현직이에요? 예. 이분은 현대차판의 김용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렇겠군요. 주인공은 경향신문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한 품질관리팀의 25년 차의 김모 부장이라고 합니다. 경제브리핑에 제보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제보해 주시지. 국내 언론에는 유일하게 경향신문에 제보를 했고요. 도로교통안전국 여기는 미국의 국토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제보한 건 도대체 뭐예요? 예, 이분이 현대 기아차가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법적 의무인 리콜을 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 신고해서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와, 현직 25년 차의 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이 국내 언론에는 경향 여기에만 제보를 했기 때문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경향에 나온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사를 인용한 우리가 알만한 매체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그래도 몇 군데는 받아 쓰지 않았을까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이? 한겨레마저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0가지. 이런 기사 자주 쓰는 매체 있죠. 허핑턴 포스트. 그렇습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그나마 이거를 받아서 썼더라고요. 오호. 하지만 경제브리핑은 주저하지 않고 경향 기사를 인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에게도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김모 부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분은 유모 부장이신 것 같아. 유모 부장. 오호.
엉클 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저희 애청자신데 저희 애청자가요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아하. 자신의 투싼이 이러한 문제로 빌빌대고 있다. 환장하겠다. 그렇군요. 요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자화자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내 언론 넘버 3로 바로 올라서는 거 아니에요? 아 넘버 2로 가야지. 김 부장은요 최근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비용이 커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오너가 두려워서 은폐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아, 왜 현대가 리콜 은폐 축소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이럴 거라고 의혹 제기해왔잖아. 그렇죠. 딱 맞았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아, 이 시간에 차라리 현대차에 멀쩡한 놈을 찾는 게 이게 뉴스가 아닐까. 하자나 리콜 결함이 없는 거를 찾는 게 아, 그게 바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군요. 김 부장은 먼저 현대차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결함에 대해서 YF 소나타 리콜을 했지만 한국에선 리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 그래요? 이 YF 소나타에는 세타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세타 엔진이 국내 화성, 울산 그리고 미국 엘라베마 여기에서 똑같이 생산이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인데 왜 미국은 리콜을 하고 한국에서는 안 했냐 이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 미국에서 뭐 조금 뭐 다른 거 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부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 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동네가 다르더라도 같은 부품을 썼다면 그런데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리콜을 했다면 나머지 두 군데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대차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공장에서 제작된 세타 엔진에서만 문제가 생겼다. 한국에서는 불량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리콜을 하지 않았다. 아니 보통 현대차가 노동 생산성 얘기할 때 미국이 훨씬 높고 한국은 훨씬 떨어진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뭐야? 완전 반대 얘기 아니네?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요럴 땐 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그리고 현저히라는 얘기는 뭡니까? 제로는 아니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불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차에서 또 노동 생산성만 거론하면 이거를 증거로 들이밀어야 되겠네. 덧붙여서요. 김 부장은 현대차가 지난 4월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결함에 대해 아반떼 리콜을 실시했지만 같은 에어백 제어 유닛 ACU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ACU를 탑재한 i30 리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와. 마찬가지죠. 같은 에어백 제어 유닛을 쓴 다른 모델은 리콜을 하지 않았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해서 i30에서는 아반떼에서 생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왜 리콜을 하냐? 문제가 터져야지만 그때서야 리콜하겠다는 얘기군요. 이 변명도 이해가 안 되죠. 리콜은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자나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리콜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고객과의 합법적인 소통 수단 가운데 하나인 리콜을 비용 때문에 오너한테 조인트 까일까봐 축소 또는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제기해왔던 그 의혹이 다 들어맞네. 실제로요, 자동차 리콜 센터에 200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리콜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현대차는 31건, 기아는 18건, 반면에 BMW 74건, 한국 GM 63건, 포드 60건, 벤츠 57건. 아니 BMW나 포드가 현대차보다 굴러다닌 차가 훨씬 적을 텐데 리콜은 훨씬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BMW, 벤츠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인식되나요? 현대차가 명품 브랜드로 인식되나요? 아유, 명품은 현대차가 끼기가 힘들죠. 그러면 BMW나 벤츠가 차를 못 만들어서 리콜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 진짜 문제가 많군요. 현대차 측은 김 부장의 이러한 제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리콜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적이 없다. 제보 내용이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적 사실을 부각시켜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오해라 이거야, 오해. 아니 부분적이건 전면적이건 사실은 사실이네. 이 현대차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또 오해영? 아니 근데 김 부장이시잖아요. 예. 25년간 근무하셨고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힘든 결정을 했을까요? 예.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6년 남았대. 오, 얼마 안 남으셨네. 근데 이 6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는 또 임금 피크제 하니까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면 저라도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6년만 버티면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했을까요? 자동차의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확인하면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리콜해야 합니다. 리콜은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확인을 하고서도 은폐나 축소처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이 있는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네요. 이대로 침묵하는 건 현대차 직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힘든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이 국토부,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수장이 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혹시나 이번 제보로 현대차에서 쫓겨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체 입문하십시오, 김 부장님. 저희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과 소비자들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쫓아낼까? 그러게 말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쫓아낸다는 얘기는 이거를 시인한다는 게 돼버리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김 부장님 제보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고 아까 또 다른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경불진 애청자이신 엉클 유 님이신데요. 소중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장문의 리포트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오, 리포트까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몰입이 되는 거야. 이야. 그만큼 팩트가 처절합니다. 엉클 유 애청자분의 차가 올뉴 투싼 2016년형입니다. 그럼 사신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예, 신형 투싼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변속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너무 많다. 이 차에는 7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DCT는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투싼뿐 아니라 현대차의 중소형 모델 20여 종에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를 대표하는 변속기 중에 하나예요. 엉클유 님께서 겪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소개를 할게요. 정차를 한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간대. 어이? 그리고 직진은 못하는데 후진은 잘한다. 그리고요, 언덕에서 가속을 하지 않고 내려와도 RPM이 3000을 왔다 갔다 한대. 이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가속 페달을 안 밟았는데 RPM이 내리막길에서 3000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렇죠. 알고 보니 이런 문제가 신형 투싼은 물론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7단 DCT를 쓴 다른 차종에서도 적잔이 발생한다는 거를 소비자 모임에서 알게 되신 거래. 이게 유 부장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자기 탓을 하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잘못 밟았나? 내가 뽑기를 잘못됐나? 그러다가 나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다행히 많은 분들의 읍소입니다. 읍소 덕에 현대차가 우편으로 리콜을 통보했대. 리콜을 우편으로도 하나요? 이게 전화를 해야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편을 잘 안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편 리콜 통보 전에 현대차는 수차례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수리와 점검을 완료했으니 차 가져가라, 수차례 이러한 피드백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그렇군요. 엉클유님의 제보 리포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요, 고객센터 직원, AS센터 직원의 반응입니다. 어쨌길래 그래요? 언덕에서 내려올 때 RPM이 급격히 올라간다 이랬더니 유일한 해결책은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야 뭐야?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래. 참네. 이거 뭐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요, 후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더니 DCT 장착 차량은 RPM 2000까지 밟아줘야 움직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DCT가 들어간 차니까 RPM 2000까지는 밟아줘야 후진이 된다. 현대차는 그렇게 타는 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목숨 걸고 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후진을 RPM 2000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언덕에 내려갈 때는 가속 페달 밟으라고 그러고 후진할 때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라고 그러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일반 기업 가운데 시총 양대 산맥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죠. 그렇죠. 이건 뭐 수학 공식처럼 아주 탄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내 고객의 외면을 받아온 현대차가 5위까지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니 5위까지나 떨어져요? 28일 기준으로 시총 빅5를 봤더니요, 삼성전자는 부동의 1위입니다. 220조. 근데 2위가 한전이야. 아 벌써 이 자리는 놓친 거예요? 에어컨 덕에 떼돈을 벌고 있는 한전이 2위야. 37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1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1위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한전부터 게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위가 현대인데요, 30조 5천억. 그러면은 6조에서 7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전은 보통 순위에서 빼죠. 이거는 공기업 같은 냄새가 나는 걸 그러면서 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2위는 현대차인데 하이닉스,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그렇죠. 29조 9,900억. 우와. 거의 30조 아닙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요, 5월 저점을 찍은 이후로 52주 신고가를 하루 이틀 다시 쓰고 있어. 자주.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도 한동안은 신고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쉽게 현대차를 추월할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요, 4위가 어딘 걸 봤더니 와, 네이버네? 네이버가 4위까지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현재 사상 최고가를 연일 다시 쓰고 있는데요, 89만 원이야 주당 가격이. 이야. 그래서 시총은요 29조 2,400억. 놀라운 거는 미국과 일본 증시에 동시에 상장이 됐잖아요. 지금 자회사 라인이. 근데 라인이 인기가 많아요. 이들 지역에서 한동안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하이닉스, 네이버가 곧 30조를 찍고, 반면 현대차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죠. 고객의 외면, 그리고 지금 총파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대마불사 신화가 금융권을 제외한, 조선업계를 제외한 곳에서는 그래도 유효한 듯 했죠. 하지만 영원한 2위인 줄 알았던 현대차가 5위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불신, 소비자의 마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 현대차가 진짜 5위까지 떨어지면 정몽구 회장이 누구 조인트를 깔까? 의선이 까야지.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외신에서 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 국제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영국의 브렉시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은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 국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이민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요, 이런 보수 언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의 원천은 영국의 메트로입니다. 최근에 한 세입자 가족이 불리하게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수십 명의 이웃 주민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었대. 이렇게 팔짱 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이들 가족이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냈다고 이 미담 사례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 보도는 메트로에서 나오니까 영국의 다른 매체들에서도 일제히 이걸 다 받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만요, 영국의 브리스틀 이스턴에 사는 니모 압둘라이라는 분이래요. 니모요? 아니 바다에 있어야 될 니모가 왜 영국에 있어요? 그리고 성이 압둘라이예요. 좀 독특하죠? 네. 그리고 여성분입니다. 혼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키우고 있대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이 이상하잖아. 압둘라이? 이 압둘라이 씨는요, 12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온 이민자래요. 네. 그런데 메트로 같은 신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진을 보면 딱 알 수 있어. 이분의 출신이 어딘지.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요, 아랍계예요. 그쵸. 이름에서도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압둘라이 씨는요, 이 문제가 벌어졌던 집에서 12년 동안이나 되게 오래 사셨대요. 근데 문제는 집이 너무 낡아서 스키야 곰팡이 때문에 몸살을 앓았대. 특히 애들이 5명이나 있다고 했잖아. 애들 중에 천식 걸린 애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집주인한테 스키와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내부 수리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그럴 거면 나가, 방 빼. 그래도 이민자잖아. 그리고 5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 이보다 더 싼 집은 또 없을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정중하게 집주인한테 가서 수리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짜증이 난 거야. 경찰에 신고해버렸대. 얘가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억지로 쫓아냈대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집주인이 정식 퇴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그녀한테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선 이런 통지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게 되면 경찰과 비슷한 집행관이 오나 봐요. 네. 집행관이 와서 그 사람들 다 끌어내나 봐. 집행관이 실제로 그녀의 집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압둘라이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졌나 봐. 압둘라이 씨가 인근 이웃들한테 상당히 잘했나 봐요.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까 아랍계고 이민자고 블랙시트로 가뜩이나 이민자나 게다가 아랍계에 대한 불신이 영국민들한테 팽배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 압둘라이 씨의 안타까운 사연 마음만으로만 응원할게, 보통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인근 주민들은 압둘라이 씨를 외면하지 않아. 무려 30명이나 몰려드는 거야. 뭐 할러? 압둘라이 씨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집 주변을 인간 사슬로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관 들어오지 못하게.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거기 나온 주민들이 다 이민자들 아니냐? 사진으로 본 바로 따지면요, 순수 영국인들이 훨씬 많아. 네. 그래서 지난 21일에 압둘라이 씨 집을 방문한 집행관들이 진입을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인간 사슬을 막으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또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간 사슬을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웃 주민들도 압둘라이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 신혼부부는 압둘라이 씨를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결혼식이 있었나 봐.
결혼식 때문에 이게 참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식 끝나고요. 자신들의 웨딩 케이크 있죠. 이 웨딩 케이크를 이 인간사슬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야. 힘내시라. 지들 살 안 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웨딩 케이크를 본인이 먹나요? 거기 왔던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아무튼 이 사연에 대해서 한 주민은 메트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곳 주민들이 사이가 좋았던 거는 예전부터 그랬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퇴거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집주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와, 연대의 힘이군요, 진짜.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웃 주민들이 왜 이민자 거기다가 테러 일으킨다고 손가락질 받는 아랍계인 압둘라이 씨를 도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국 이웃 주민들은 그녀를 피부색이나 종교로 바라본 게 아니라 5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는 위대한 엄마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습기와 곰팡이가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영국이잖아. 여기에 탁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옥시. 혹시 쓰면 되나요? 옥시의 곰팡이 제거제는 사람도 죽이는 타귤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또 영국이 본사거든. 아무튼 박 PD의 아재 개그는 끝이 어딘가를 모르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